안녕하세요. 멘토입니다. 1번, 주택 임대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오랍니다. 임차인을 위한 정책이라는 게 기본적인 포인트죠. 저소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더라. 중요한 내용이 나왔네요.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낮다고 가정한다라고 나왔죠. 그래서 최고가격제는 임대료 규제 분양가 상한제는 기본적으로 시장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고 생각해서 끌어내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낮게 규제해야지만 시장의 변화가 생긴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높은 수준을 규제했을 때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죠. 1번, 주택 바우처 제도라는 게 있답니다. 얘는 상품권이에요. 그러면 주택과 관련해서 교환권, 쿠폰, 상품권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 정부가 처음에 저소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주거 수준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주기 위해서 임대료를 보조해 줘봤어요. 현금으로. 그랬더니 그 현금을 받아서 다른 곳에 쓰더란 얘기죠. 그러면 정책의 효과를 달성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아예 뭘 한 거냐면 상품권의 형태로 줘서 그 부분을 주택 임대료 대신 지불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죠. 그럼 그 상품권은 꼭 주택 임대료로 써야지만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용도가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주택 바우처 제도입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에서 2010년도부터 시작해서 시프트라는 제도를 사용했어요. 이게 주택 바우처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 부분까지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임대료 보조 정책의 하나가 맞죠. 2번, 임대료 보조금 지급은 저소득층의 주거 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20만 원 임대료를 지급할 수 있었는데 이때 5만 원만큼을 만약에 보조를 받아서 들어가면 25만 원짜리에 들어가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좀 더 질적 수준이 높은 주택에 들어가 살 수 있겠네요. 주거 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5. 그다음 3번. 임대료 규제가 낮은 수준으로 제대로 규제가 됐다면 누가 삐쳐서 공급자가 삐쳐서 장기적으로 공급량을 늘리고 줄이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 임대택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 우리 그래서 전 시간에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임대료 규제, 임대인 싫어. 공급량 늘리고 줄이고 그래서 최종적인 공급량은 감소해요. 임대료 보조, 임대인 좋아. 그래서 공급량을 늘리죠. 최종적인 공급량은 증가로 끝납니다. 기억 꼭 해보세요. 4번, 임대료 규제가 제대로 규제가 이루어져 버리면 누가 삐쳐서 공급자가 삐쳐서 공급량 줄이고 잘 만들고 대충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임대부동산의 질적 수준이 향상이 아니라 저하되겠죠. 그리고 암시장 형성되고 음성적인 비용을 지불해야 되니까 기존 세입자는 음성적인 비용이 부담스러우니까 옮길까요? 그냥 꾹 눌러 살까요? 꾹 눌러 살겠죠. 그래서 이동하지 않아요. 그러면 기존의 임차인이 이동하지 않고 꾹 눌러 살아버리고 임대인이 삐쳐서 공급량을 줄여버리면 누구는 정말 갈 곳이 없다? 신규 임차인은 정말 갈 곳이 없겠죠. 그래서 막대한 피해를 입는 건 신규 임차인이었어요. 그래서 4번이 틀린 답입니다. 5번, 장기 전세 주택이 있답니다. 얘는 전세를 들어가 사는 사람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주변 전세 시세의 한 80% 정도로, 그 다음 매매가 기준으로는 30% 정도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얘들을 말하면 한꺼번에 묶어버리면 국가 등이겠죠. 국가 등이 임대할 목적으로 아예 직접 짓거나 또는 기존의 걸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걔를 장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답니다.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5% 이내에서만 올릴 수 있어요. 임대료도 전세금도 꼭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장기라는 건 몇 년을 얘기한다? 20년 범위더라. 기억해 보십시오. 1번의 답은 4번. 그 다음 2번. 임대주택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임대료 보조 정책은 저소층의 실질 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임대료 보조받은 만큼 당연히 실질적인 소득은 증가되는 효과가 발생하죠. 그럼 그만큼 다른 재화의 소비도 증가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두시라는 얘기 했어요. 2번, 임대료 상한을 균형 가격 이하로 제대로 규제했네요. 누가 삐쳐서? 공급자 삐쳐서 공급량 줄이네요. 그런데 임대주택의 공급 과잉 현상을 초래한다고 했으니까 말도 안 되죠. 틀렸네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이 부분 계속 반복되는 게 느껴지셔야 돼요. 3번, 임대료 보조 정책은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다. 임대료 보조 공급자 좋아. 장기적으로 공급량을 증가시킨다. 5, 4번. 정부의 규제 임대료가 균형 임대료보다 낮아야
낮은 수준을 규제해야지만 저소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거 높은 수준으로 규제하면 아무런 변화도 없었죠. 그 내용입니다. 5번, 임대료 규제란 주택 임대인이 일정 수준 이상의 임대료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이다. 맞죠? 낮은 수준으로 끌어내렸죠. 그래서 임대인이 삐치는 제도였다는 것 기억 꼭 해두세요. 3번, 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2차의 부동산 세법과도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좀 한번 정리만 해볼게요. 1번, 부동산 취득 단계에서 부과되는 조세로는 취득세, 인지세 등이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부동산 거래 형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부동산을 사서 일정 기간 가지고 있다가 팔겠죠. 그래서 사서를 유식한 표현은 뭐라고 하고 취득. 그럼 가지고 있는 걸 보유. 파는 걸 양도라고 하겠죠. 그럼 취득 시에 취득했으니까 세금 내요. 취득세. 취득해서 등기 등록하면 이때 등록세를 냅니다. 그 다음 인지를 붙여야 돼서 취득 시에 인지세를 또 내요. 이게 대표적인 취득 시의 세금들이에요. 그 다음 보유기간 중에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재산세 내죠. 그리고 국세로서 부동산이 많은 사람들의 전국에 있는 부동산들을 합쳐서 종합적으로 때리는 세금이 있어요. 종합부동산세였죠. 종부세라고 하는 것. 그 다음 부동산을 양도하면 그 양도차익에 대해서 세금 내네요. 그게 대표주자 양도소득세였죠. 이 부분 정도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1번, 부동산 취득 단계에서 부과되는 조세료는 취득세, 인지세 등이 있다. 오네요. 2번, 헨리 조지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부동산 세금과 관련해서 이상주의자예요. 그래서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 수입을 토지 소유주 지주가 노력하지 않은 상태에서 얻는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얘를 전체적으로 세금으로 다 걷어버릴 수만 있다면 다른 세금 하나도 필요 없이 다 충당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주장을 했어요. 토지 단일세를 주장하셨죠. 그래서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 수입을 100% 징세할 경우에 토지세 수입만으로 재정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세 이외의 모든 조세를 철폐하자고 주장했습니다. 토지 단일세. 그냥 참고 삼아서만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 3번, 집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퍼져 있대요. 그럼 앞으로 토지 가격이 계속 오를 것 같대요. 그럼 수요는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수요가 증가하겠죠. 그런데 투기가 발생할 것 같으니까 정부가 양도소득세를 중과세를 때렸대요. 그럼 양도 차익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세금으로 내야 되니까 팔까요? 안 팔까요? 안 팔겠죠. 그럼 양도자는 양도를 안 하고 양도 현상이 이제 시장 내의 공급이 얼어붙어 버리겠죠. 동결 효과라고 합니다. 그럼 결국은 공급 감소란 얘기죠. 그럼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면 초과 수요에 따라 집가는 상승하나요? 하락하나요? 상승이죠. 하락이라고 나와서 X인 거죠. 4번, 조세의 인재 전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었고 우리 탄력성 부분에서 뭘 설명드렸었냐면 탄력적일수록 힘이 세다 기억나세요? 그래서 공급자는 공급 비용이 증가되면 그 공급 비용을 자기 혼자 부담하고 싶어 하나요? 떠넘기고 싶어 하나요? 떠넘기고 싶어 하죠. 만만한 누구에게? 수요자에게. 뭐의 상승으로? 가격의 상승으로.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누가 부담하느냐 하는 것은 귀착된다는 개념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세금도 누구 입장에서는 공급 비용이죠. 양도인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가 공급 비용이죠. 임대인 입장에서는 재산세가 공급 비용이겠네요. 그럼 세금이 중과세가 되면 그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누구에게 떠넘길까요? 수요자인 양수인에게, 수요자인 임차인에게 떠넘기겠죠. 그때 떠넘겨지는 정도는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더라. 기억나세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사람, 힘이 약한 사람이 더 많이 부담하게 된다. 기억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세 전가란 납세 의무자에게 부담된 조세가 납세 의무자의 부담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그 다른 사람이란 누구다? 수요자겠죠. 임차인, 양수인일 거예요. 뭐의 상승으로 떠넘겨진다? 가격의 상승으로.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면 수요자에게 전액 부담돼요.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면 공급자가 어마어마하게 힘이 세니까 그때도 수요자에게 전액 부담됩니다.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공급자가 힘이 하나도 없으니까 공급자가 전액 부담해요. 이런 내용. 그럼 수요와 공급 중에 공급이 더 탄력적이면 공급자가 힘이 세니까 수요자가 더 많이 부담하게 되겠죠. 꼭 기억해 두세요. 절반씩 부담한다 그러면 X입니다. 그 다음 5번. 부동산 세금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거나
분배 불공평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부과하기도 한다. 그래서 고소득층에게는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고, 그래서 많이 뜯어내서 그 돈을 가지고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을 펼치면 소득 재분배의 효과가 있겠죠. 이런 내용이 나올 수도 있답니다. 되셨나요?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